한 국가의 기술 발입은 단지 엔진이나 날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주권을 분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언제나 따라잡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주포를 만들었고 다음은 잠수함이었으며 이제는 독자적인 전투기 바로 KF-21 보라매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필리핀 시장에서 미국이 F-6B, 스웨덴의 그리펜 EF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KF-21이 이들을 압도하는 5세대 스텔스 기술 때문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경쟁국들이 감히 제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솔깃한 제안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왜 이미 성능이 입증된 F-6B 대신 개발 완료가 임박한 KF-21을 선택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성공적인 계약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 방산 협력의 새로운 법칙과 함께 구형 무기가 현대전에서 전술적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현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KF-21의 수출 전략을 통해 한국 국방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팩트로 이야기하며 팩트가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KF-21이 첨단 수출 전략이 미래를 향한다면 동유럽 전선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상식을 깨고 과거로 회귀하는 놀라운 전술적 반전을 보여줍니다. 영국 아약스 스캔들처럼 국방 기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동안 러시아에서는 60년이 넘은 구형 전차 T-55가 현대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전술적 반전을 의미합니다. T-55가 주력 전차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드 LA-B4를 활용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T-5B4를 간접 사격용 자주포, 즉 야포의 용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T-5의 무장입니다. 현대의 주력 전차들이 빠른 탄속을 위해 활강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2세대 전차인 T-55는 강선포를 사용합니다. 강선포는 포신 내부에 나선형 홈이 파여 있어 포탄의 회전을 걸어주기 때문에 장거리 곡사 사격 시 폭발탄의 비행 안정성과 정확도를 활강포보다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전차포가 야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력이 약한 레오파드 왈라모우프를 전선에서 3, 4km 떨어진 후방에 배치하여 곡사 사격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러시아 역시 구형 T-55를 이 역할에 투입한 것입니다. 무기의 성능보다 전술적 융통성이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전술적 반전 뒤에는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포탄입니다. 러시아에서 100리퍼리의 전차 포탄은 단종된 지 오래입니다.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100리퍼 구형 포탄을 대량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T-55 전술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이 낡고 불안정한 북한 포탄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30년 이상 보관된 포탄은 추진제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사거리와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을 위험이 높습니다. 심지어 불발탄이 증가하거나 포신 내에서 폭발하는 안전상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 매우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북한이 자국의 낡은 재고 무기를 전쟁 지역에 대규모로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생명줄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기들이 우리의 국경 너머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경고이며 우리는 첨단 무기가 전쟁을 지배한다고 믿지만 무기의 성능보다 전술적 융통성과 지정학적 연계가 때로는 더 큰 파장을 낳는다는 것을 T-52의 귀환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전술적 생존 전략과 북한과의 위험한 거래는 과연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군사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기술력과 전술을 논의하는 동안 전장 밖에서는 기술적 진실이 정치에 의해 짓밟히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아약스 장갑차 스캔들은 기술적 결함이 어떻게 정치와 자본의 압력에 의해 은폐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전장에서 구형 무기가 새 전술을 찾고 있을 때 서방의 국방산업 심장부에서는 기술적 진실이
정치에 의해 은폐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육군이 야심차게 도입하려 했던 첨단 장갑차 아약스 스캔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장갑차는 극심한 진동과 소음 문제를 일으켰고 초기 운영 과정에서 무려 31명의 장병이 구토, 심각한 두통, 그리고 영구적인 청각 손상을 유발하는 이명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명백한 안전 문제로 인해 아약스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지만 영국 국방부는 단 2주 만에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 없음을 선언하고 생산과 운용 재개를 강행했습니다. 이 결정은 방산산업과 정치 결탁이라는 뿌리 깊은 병폐를 드러냅니다. 국방부 장관 루크 폴라드는 아약스가 명백히 안전한 장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장갑차를 제조한 회사, 즉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내부 주행, 시험, 데이터에만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야전에서 장병들이 겪은 현실적인 고통과 의학적 진단은 무시되었습니다. 가장 씁쓸한 진실은 첨단 기술의 시대에도 장병들의 안전보다 계약 이행과 거대 방산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실입니다. 아약스의 진동은 단순히 장갑차의 결함이 아니라 국방 시스템의 근본적인 도덕적 진동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오점은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더욱 노골적인 비리 행위로 반복됩니다. 오스트리아는 2003년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며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 비리 스캔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보다 2배 가까이 비싼 16억 5천만 유로의 유로파이터 15대를 구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마피아와의 뒷거래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공군 참모총장은 엄청난 뇌물을 받았고 오스트리아는 피하 식별 장치도 없고 공대공 미사일조차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한 발만 장착 가능한 사실상 깡통 전투기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기술적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 이익이 국가 안보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스트리아는 최근 주력 전투기로 이탈리아의 M446FA를 선정하며 비리를 반복하는 듯한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초음속 비행조차 불가능한 이 공격기를 12대 도입하며 무려 17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는 대당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상상 초월의 가격입니다. 이는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을 논의 중인 KF-21 가격에 육박하며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초음속 T5FA 대당 약 6,600억 원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M3FA의 가격 폭등은 오스트리아가 과거 유로파이터 구매 비리를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을 외면하고 다시 한번 어떤 종류의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방산 비리는 돈 세탁과 정치적 은폐를 통해 기술적 진실을 가로막고 결국 국민의 세금과 돈의 전력을 남기는 국제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약스나 유로파이터의 비극을 지켜보는 동안 한국은 헬차오, 아주포와 같은 무기를 통해 기술적 신뢰를 구축하며 국제적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K9이 이집트와 같은 주요 지역 강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정치적 혼란이 방산 비리를 낳는 동안 한국의 K9 자주포는 기술적 신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조용히 성공 공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K9 자주포 200문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집트가 현지에서 면허 생산한 초도 물량 바로 K9 EGY의 첫 포대 실전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국방산업이 세계에 제시하는 가장 성공적인 기술 판매 모델을 상징합니다. K9의 성공은 단순히 사거리와 발사 속도 같은 성능 지표만으로 달성된 것이 아닙니다. K9은 높은 성능과 더불어 K-헌칸 탄약 운반 장갑차, K1 사격 지휘차로 구성된 완벽한 포병 시스템 패키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혼자가 아니라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솔루션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다른 경쟁국들의 자주포,예, 독일 PZH 2000는 시스템의 통합성이나 후속 군수 지원에서 한국의 패키지를 따라오기 어려웠습니다. 더 결정적인 성공 비결은 바로 현지 생산 전략, 즉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K9, 이 도입은 현지 공장에서의 면허 생산을 포함합니다. 이는 구매국에 단순히 제품을 넘기는 것을 넘어 일자리 창출, 기술 자립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당근을 제공합니다. 이집트 기술자들이 KIM을 직접 조립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집트는 군사적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것입니다. K9 EGU의 성공은 한국 국방 기술의 내면적 힘을 증명하는 동시에 우리가 KF-21을 수출하는 데 적용할 청사진이 됩니다. KF-28이 필리핀에 제시한 솔깃한 제안의 근본적인 철학은 K9의 성공 모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과거 미국에 의존하며 겪었던 기술적 서러움을 이제는 동맹국들에게 자주성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되갚고 있는 것입니다. K창이 현지 기술자들의 땀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것처럼 KF-21 또한 필리핀의 항공 주권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를 다른 국가들도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K 방산의 책임이자 미래 전략입니다. K9의 성공 모델 기술 이전 파트너십은 KF-21이 필리핀이 제시한 솔깃한 제인의 근본적인 청사진이 됩니다. 한국의 수출 전략이 통합 솔루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동안 인도는 또 다른 첨단 무기 시스템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규모 라팔 도입 계획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기 경쟁 구도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K9과 KF-21을 통해 기술적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성공 공식을 구축하는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강국 인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통해 미래 전장 구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프랑스 국방부와 90대의 라팔 F4 스탠더드 버전 구매를 협상 중이며 여기에 더해 아직 개발 중인 라팔 F5 스탠더드 24대를 옵션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대량 구매가 아닙니다. 이는 유인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및 해군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공군 전력을 시급히 현대화해야 합니다. 라팔 F5 버전이 목표로 하는 가장 중요한 혁신은 조종사가 단독으로 여러 대의 무인 전투기, 윙맨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F5 조종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무인기들을 위험구역에 먼저 투입하거나 정찰 및 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임무 효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인도의 라팔 도입 계획에는 프랑스산 무인 전투기 시스템 구매 관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도가 미래의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독립성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도가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다각화 전략은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피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도는 과거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의존으로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여러 파트너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라팔 F5와 같은 최첨단 기술과 무인기 연계 시스템까지 제공하며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 자리를 확고히 하려 합니다. 우리가 KF-21의 미래를 논할 때도 이 인도의 라팔 F5 사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KF-21 역시 개발 로드맵 상에서 F5와 유사한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2와 블록 아이브 개발 단계에서는 무인 윙맨과 효과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지휘, 통제 기술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이 세계적인 트렌드와 발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형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중심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의 라팔 F, 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기 경쟁 구도가 유인 전투기의 성능 경쟁에서 유인 무인 시스템의 통합 능력 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KF-21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프랑스와 구축하려는 파트너십을 면밀히 분석하고 K방산만의 독자적인 무인기 플랫폼 개발을 통해 기술 로드맵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유인 조종사와 무인 윙맨의 조합은 과연 승리 공식일까요? 여러분의 미래 전장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국의 자리로 돌아와 KF-21의 성공은 기술적 완벽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역사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 T-55의 구형 무기 전술부터 아약스 장갑차의 정치적 오점,
그리고 K-차임과 KF-24원리 제시하는 새로운 성공 모델까지를 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한국의 국방산업이 전 세계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선 주권적 자립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KF-21을 수출하려는 것은 단순히 10조 원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가 미국 등 강대국에 의존하며 겪었던 기술 이전의 어려움, 부품 수급의 서러움, 그리고 자주적 국방에 대한 갈망을 이제는 동맹국들과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케인린 자주포가 이집트에서 현지 기술자들의 손으로 조립되는 것처럼 KF-21은 필리핀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술적 완벽함보다 인간 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K 방산의 윤리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영국 아약스 스캔들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정치적 압력과 비윤리적인 유익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진실이 외면되고 안경이 안전이 무시될 때 그 장비는 아무리 비싸도 그 가치를 잃습니다. 우리의 KF-21과 체인다운의 성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우리는 수령성과 사용자에 대한 존중만으로 국제 시장에서 영원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K9이 폴란드와 이집트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가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KF-51은 다음 단계로 진화해야 합니다. 인도의 라팔 F5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래 전투기의 핵심은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KF-31 블럭과 IB의 개발은 단순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조종사가 무인기들을 지휘하는 미래 전장의 지휘관이 되는 기술적 혁신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기술력을 시험할 것이며 KAI와 국내 방산, 기업들의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총성과 엔진 소리 뒤에는 언제나 기술자들과 병사들의 땀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그 모든 헌신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기술적 서러움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세계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KF-21이 블록 2, 블록 3로 진화하며 궁극적으로 무인 전투기를 지휘하는 시나리오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KF-21 개발팀이 숨겨진 비화와 유무인 복합체계의 실제 로드맵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팩트로 이야기하고 팩트가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국방의 가치는 쇠가 아닌 의지로 하늘을 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